시험관 시술로 생긴 그 아이는 내 성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녀를 봐. 바로 이런 여자가 내 아이를 자연스럽게 낳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한서윤은 아이를 갖기 위해 수없이 아픈 시술을 견뎠지만 남편은 임신한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가 선택한 여자는 다른 아이를 품었다며 서윤을 조롱했고,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이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 밤, 강태호라는 남자가 그녀 앞을 가로막고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그는 아이를 원했고 서윤에게는 그 대가로 재벌가의 권력과 아내의 자리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은 서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만큼 차가웠다. 당장 나가. 박민주는 현관 앞에 선 한서윤을 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의 뒤에서는 유혜린이 실크 가운 위에 그의 재킷을 걸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서윤은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벽을 짚었다. 민준 씨, 지금 나 임신 중이야. 병원에서 안정하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구걸처럼 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애가 뭐가 대단해. 시험관 몇 번에서 겨우 붙은 거잖아. 혜린이 입술 끝을 올리며 끼어들었다. 오빠 말 너무 심하다. 그래도 언니가 노력은 많이 했잖아. 여자로서 자존심 다 버리고. 서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유혜린 씨, 그 입 다물어요. 민주는 곧장 서윤의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 현관 밖으로 밀어냈다. 혜린이는 자연 임신이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착 좀 끝내. 서윤은 숨이 막혀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네가 아들을 못 낳으면 집안 문패에 먹칠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버텼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탓이라고. 민주는 차갑게 문고리를 잡았다. 네가 품은 애가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순간 난 그 애도 필요 없어. 그 말이 끝나자 혜린이 낮게 웃었고 서윤은 그 웃음보다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더 무섭게 들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사람 하나가 죽는 소리처럼 컸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강남의 밤이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믿어온 결혼 생활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몇 번이나 병원 침대 위에서 이를 악물었다. 주사 자국이 멍처럼 남아도, 배가 찢어질 듯 아파도, 민준이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와도 괜찮다고 자신을 속였다. 아이만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아이가 생기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문 하나가 닫히자 그 믿음은 먼지처럼 흩어졌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뱃속의 작은 생명을 향해 속으로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어. 네가 나를 살리려고 온 건데 나는 너를 핑계로 죽은 집에 매달리고 있었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윤은 받지 않았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이를 핑계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정리해라. 서윤은 화면을 꺼버렸고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아파트 로비는 대리석 냄새와 조용한 음악으로 가득했다. 보안 직원은 서윤의 젖은 눈가와 캐리어를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돈 많은 사람들이 추한 일을 저질러도 소리만 낮추면 품격으로 덮이는 곳이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서윤은 한 걸음 내딛다가 배를 움켜쥐었다. 아직 심한 통증은 아니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부르려 휴대폰을 들었지만 화면 위로 또 다른 메시지가 떠올랐다. 혜린이었다. 언니, 미안해요. 그래도 오빠 아이 가진 사람은 저예요. 언니는 이제 쉬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윤은 웃음이 나왔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울고 싶었는데 웃음이 먼저 나왔다. 사람은 너무 비참하면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는 걸 그날 밤 처음 알았다. 그녀가 휴대폰을 꽉 쥔 채 도로 쪽으로 걸어가려던 순간 검은 세단 세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듯 멈춰 섰다.
가장 앞차의 뒷문이 열렸고 긴 코트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그는 강태호였다.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 수밖에 없는 남자였다. 케인그룹의 젊은 회장 재계기사에서 늘 감정 없는 눈빛으로 찍히던 사람, 형제들과의 승계전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는 남자. 서윤은 그가 자신을 향해 곧장 걸어오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태호는 그녀의 얼굴보다 먼저 배를 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 정확해서 서윤은 모욕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한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태호는 대답 대신 수행원에게 손짓했고 수행원은 검은 우산을 펼쳐 두 사람 사이로 떨어지는 밤 안개를 막았다. 지금 이대로 택시를 타면 기자가 붙습니다. 병원으로 가도 기록이 남고 친정으로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윤은 어이가 없어 웃었다. 안전이요. 방금 남편한테 쫓겨난 임신부한테 처음 하는 말이 협박이에요. 태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협박이 아니라 상황 설명입니다. 서윤은 그를 노려보았다. 내 상황을 왜 당신이 설명해요? 그때 태호는 한 발 더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아이를 낳아 내 안의 자리와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 정할 권한까지 주겠다. 서윤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방금 집에서 쫓겨난 걸 보고 재미있는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요? 태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장난이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뭔데요? 왜 처음 보는 남자가 내 뱃속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해요? 서윤이 배를 감싸는 손에 힘을 주자 태호의 시선이 그 손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임신 11주 4일 서초의 한라여성병원에서 시술 담당인은 오정민. 마지막 초음파는 사흘 전 오전 10시 20분. 서윤의 등골이 얼어붙었다. 당신 나를 감시했어요. 태호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요했습니다. 필요. 서윤은 낮게 웃었다. 내 남편은 날 애 못 낳는 여자 취급하더니 당신은 날 무슨 금고 취급하네요. 안에 귀한 물건이라도 든 것처럼. 태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맞습니다. 지금 한서윤 씨 몸 안에는 캥그룹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보호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또 다른 폭력처럼 들렸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뱃속 아이가 걱정됐고 방금 전까지 살던 집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감옥이 되었으며 눈앞의 남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듯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 태호는 수행원이 들고 있던 얇은 서류 봉투를 받아 그녀에게 내밀었다. 혼인계약서 초안입니다. 거주지 의료진, 경호, 법률 지원, 그리고 한서윤 씨 명의로 이전될 지분이 적혀 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당신은 아이 아빠라도 돼요. 질문이 나온 순간 태호의 얼굴에 아주 짧은 그림자가 스쳤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화를 냈을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불길했다. 서윤은 다시 물었다. 대답해요. 내 아이에게 왜 이러는지. 태호는 느리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도 못 들어요. 서윤은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배달 오토바이처럼 보였지만 헤드라이트가 이상하게 낮고 빠르게 흔들렸다. 태호의 수행원 한 명이 무전기에 손을 댔다. 태호는 한순간에 서윤의 팔을 잡아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다. 오토바이는 인도 가까이까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뒷좌석의 남자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고 플래시가 터졌다. 동시에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한서윤 씨, 남편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외도라던데 사실입니까? 뱃속 아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써였다.
민준이 문을 닫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기자를 불렀고 누군가는 그녀가 무너지는 장면을 팔 준비를 끝냈다. 수행원들이 순식간에 기자를 밀어냈지만 카메라는 이미 그녀의 얼굴과 배를 찍고 있었다. 서유는 숨이 가빠졌다. 태호가 낮게 말했다. 이제 이해합니까? 혼자 움직이면 저들이 먼저 당신 이야기를 만들 겁니다. 서유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도 내 이야기를 만들려고 왔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태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질문이 예상 밖이라서가 아니라 답이 없어서였다. 그는 평생 거래와 방어와 공격만 배웠다. 누군가에게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차이는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적어도 당신을 죽게 두지 않을 겁니다. 서유는 차갑게 말했다. 살려둔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태호의 얼굴에 닿았다. 아주 미세했지만 그는 상처받은 사람처럼 눈을 내리깔았다. 서유는 그 변화를 보았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괴물이라면 끝까지 괴물이어야 미워하기 쉬웠다. 그런데 이 남자는 사람을 물건처럼 세워놓고도 방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워보려는 듯했다. 태호는 다시 봉투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코트 안쪽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검은 바탕에 이름과 번호만 박힌 명함이었다. 당장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머물 곳은 내가 마련하겠습니다. 병원 기록은 잠시 보호 처리하고 기자는 맡겠습니다. 서유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대가 없이요. 대가는 있습니다. 태호는 솔직했다. 당신과 아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서유는 웃었다. 끝까지 아이네요. 나는요. 이번에도 태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말했다. 당신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지킬 수 있으니까.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거짓으로 위로하는 말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그는 서윤을 불쌍한 여자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험한 판 위에 올라선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민준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 너머로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 지금 기자 만났냐?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 난 네 공강아. 너만 조용히 있으면 위자료는 조금 챙겨줄게. 서윤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내가 왜 조용히 있어야 해? 민준은 낮게 욕을 삼켰다. 너 그 애 가지고 협박할 생각하지 마. 혜린이 애가 진짜 내 핏줄이야. 너는 끝난 사람이야. 서윤은 배를 감싸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이상했다. 조금 전까지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속에서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일어섰다. 박민준.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당신이 오늘 벌인 게 뭔지 곧 알게 될 거야. 민준이 비웃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서유는 태호를 보았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요도, 동정도, 명령도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유는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태호에게 말했다. 차에 타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호의 검은 눈이 조용히 그녀를 향했다. 말하십시오. 서유는 명함을 손안에서 구기듯 쥐었다. 내 뱃속 아이를 당신 집안의 물건처럼 부르지 마요. 내 허락 없이 병원도, 경호도, 기사도 결정하지 마요. 그리고 내가 계약서를 읽기 전까지 당신은 나를 아내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수행원 중 누군가 놀란 듯 숨을 삼켰다. 캥그룹 회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태호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하겠습니다. 서유는 그 대답이 쉽게 나와 더 경계했다. 정말요. 계약은 상대가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태호는 차 문을 열며 말했다.
말했다. 억지로 얻은 서명은 나중에 약점이 됩니다. 서유는 짧게 웃었다. 끝까지 계산이네요. 계산이 없으면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는 계산 때문에 버려졌어요. 그녀의 말에 태호가 멈췄다. 서유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쫓겨난 아파트 위층을 올려다보았다. 불 켜진 창문 뒤에서 민준과 혜리는 아직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서유는 배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다. 엄마가 이제 울면서 지키지 않을게. 똑바로 서서 지킬게. 차 안은 조용했다. 가죽 냄새와 낮은 엔진음, 그리고 유리창 밖으로 밀려나는 서울의 불빛이 이상하게 비현실적이었다. 서유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결국 열었다. 첫 장에는 그녀의 이름과 강태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혼인계약. 그 네 글자가 목을 조였다. 아래에는 거주지와 의료진, 경호, 인력, 대회, 발표, 방식, 그리고 지분 이전 항목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서유는 숫자 앞에서 눈을 멈췄다. 15%. 단순한 위자료나 생활비가 아니었다. 사람 하나의 인생을 바꾸고 회사 하나의 숨통을 쥐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숫자였다. 태호는 그녀가 그 항목을 본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지분이면 박민준 씨가 준비 중인 투자 심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 회사까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게 뭐예요? 태호는 창밖을 보았다.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 대답은 너무 건조해서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다. 서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서류 끝에 적힌 병원명 아래 작은 코드 하나를 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배아 코드였다. 그녀가 알고 있던 자신의 시술 기록과 마지막 두 자리가 달랐다. 서윤의 손끝이 멈췄고 태호는 그 미세한 정적을 놓치지 않았다. 차는 한남동 언덕 위에 조용한 대문 앞에 멈췄다. 대문 안쪽에는 도시와 분리된 듯한 저택이 있었다. 그러나 서윤의 눈에는 안락한 피난처가 아니라 또 다른 감시의 성처럼 보였다. 태호는 먼저 내리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변호사와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원하면 당신 쪽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유는 서류를 덮었다. 내가 원하면 나갈 수도 있어요. 태호는 아주 짧게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의 본능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잡아두고 싶어 했다. 아니, 잡아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뒤 그는 대답했다.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을 설명할 사람은 붙이겠습니다. 서유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그게 당신식 자유군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태호는 인정했다. 서유는 그 말을 기억해두기로 했다. 아직은 그 단어 속에는 바뀔 여지가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칸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는 강석진이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찍힌 서윤의 사진이 떠 있었다. 임신한 배를 감싼 여자. 그 앞을 막아선 강태호. 석진은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드디어 찾았네. 태호의 마지막 약점. 한남동 저택의 새벽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서유는 낯선 침실 한가운데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침대는 지나치게 넓었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물과 산전 영양제, 담당 간호사의 연락처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 소름이 끼쳤다. 누군가 그녀가 이곳에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첫 장의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한소유는 강태호와 법적 혼인관계를 체결하며 임신기간 동안 강그룹 지정주거지에서 보호를 받는다. 보호라는 단어가 목을 눌렀다. 보호는 언제나 감금과 닮아 있었다.
박민준의 집에서도 그랬다. 너를 위한 말이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는 병원 스케줄을 정했고 민주는 아프다는 그녀에게 회사 일이 더 급하다고 했다. 서유는 펜을 들어 보호라는 단어 위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옆에 작게 썼다. 협의. 내 동의 없는 보호는 통제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자 문 밖에서 낮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서윤이 말하자 검은 정장을 입은 여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을 윤재희라고 소개했고 강태호 회장의 법무비서라고 했다. 제이는 침대 끝에 놓인 계약서를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 후 변호사와 산부인과 전문의를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서윤 씨께서 원하시면 외부 변호인도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서윤은 담담히 물었다. 내가 원하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다고 했죠. 제희의 시선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기자들이 어젯밤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켰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치기도 전에 연관 검색어가 떴다. 한서윤 외에도 박민준 아내 임신 강태호 의문의 여자. 심장이 내려앉았다. 기사 제목은 더 잔인했다. 재벌 회장과 심야 동행한 임신부 남편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서윤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기사에는 혜린이 흘린 듯한 문장이 있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한 씨는 결혼 중에도 사생활 문제가 잦았다고 한다. 서윤은 낮게 웃었다. 빠르네요. 사람을 죽이는 데는 칼보다 기사가 빠르네.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강태호는 이미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은색 커틀러리와 따뜻한 죽과일 미지근한 물까지 임신부 식단처럼 준비되어 있었지만 서윤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태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잠을 못 잤군요. 그걸 걱정처럼 말하지 마요. 당신 집안 모든 사람이 내 호흡까지 기록할 것 같으니까. 서윤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읽었어요. 절반은 지우고 싶고 나머지 절반은 찍고 싶네요. 태호는 냅킨을 접어 내려놓았다. 수정 가능합니다. 정말 수정할 생각이면 먼저 단어부터 바꿔요. 보호관리 지정 허가. 이 네 단어 전부 싫어요. 태호의 눈이 계약서 위로 내려갔다. 법률 문서에서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서윤은 바로 받아쳤다. 나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니까요. 식당 안의 공기가 조용히 굳었다. 태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원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협의 동의 선택, 거부권.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이 빠졌어요. 내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떤 경우에도 내 동의 없이 강그룹이나 강태호 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 문장 넣어요. 태호는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에게 아이는 승계의 마지막 열쇠였고 서윤에게 아이는 살아남아야 할 심장이었다. 두 사람이 같은 생명을 보고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해졌다. 태호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제이에게 시선을 주었다. 수정안에 반영해. 제이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 하자 서윤이 덧붙였다. 그리고 내 변호사는 내가 고를 거예요. 당신 쪽에서 추천한 사람은 안 믿어요. 태호는 짧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쉽게 허락하는 태도에 서윤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죠? 어젯밤엔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나요? 내 몸 안에 칸그룹의 미래가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뜻인지. 태호는 물잔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의 손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 미세한 정지를 보았다. 아직 확인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 서윤은 곧장 말했다. 당신은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태호의 시선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지금 말하면 한서윤 씨가 도망갈 겁니다. 그럼 도망갈 만한 짓을 했다는 뜻이네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자백보다 선명했다. 서윤은 의자를 밀고 앉았다. 좋아요. 나도 당장 묻지 않을게요. 대신 나를 바보 취급하면 그때는
아이고 뭐고 다 들고 나갈 거예요. 기자 앞이든 법정 앞이든. 태호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말은 칭찬인지 경고인지 애매했다. 서유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죽을 삼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 몸은 배고팠고 마음은 구역질을 했다. 그때 재희가 태호에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민준이 아침 인터뷰를 하는 짧은 영상이 떠 있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을 연기하며 카메라 앞에 섰다. 가정사라 조심스럽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다른 남성과 밤늦게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되어 저도 충격이 큽니다. 서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혜리는 그의 뒤에 서서 배를 살짝 감싸고 있었다. 아직 티도 나지 않는 배였지만 그 손짓 하나로 세상은 이미 그녀를 피해자이자 예비 엄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주는 이어 말했다. 저는 곧 아버지가 됩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떠날 사람은 떠나야죠. 서유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저 남자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참았던가. 병원 복도에서 혼자 구토를 삼키고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서유는 손을 떨지 않으려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저 영상 내리게 할 수 있어요. 태호는 말했다. 가능합니다. 아니요. 이 카만 내리지 마요. 서윤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남겨둬요. 저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전부 나중에 돌려받게 만들 거니까. 태호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흥미를 느꼈다. 어젯밤의 서윤은 무너진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서윤은 무너진 자리에 칼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모습이 낯설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 앞에서 협상하거나 돈 앞에서 웃거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서유는 달랐다. 그녀는 두려워하면서도 조건을 고쳤고 상처받았으면서도 증거를 남기려 했다.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박민준 씨 회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서유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스타트업 투자 준비 중인 건 알아요. 헬스케어 플랫폼이라고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병원 영업망 팔아먹는 구조였죠. 내가 몇 번 재무자료 봐줬어요. 그 사람은 숫자를 읽을 줄 몰라요. 포장만 할 줄 알지. 캥 벤처스 예비 심사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태호의 말에 서윤의 입가가 굳었다. 그래서 내 지분 이야기를 한 거군요. 내가 그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당신은 내가 복수하고 싶어 할 것까지 계산했어요. 태호는 숨기지 않았다. 사람은 자신을 버린 대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 가장 빨리 일어납니다. 서유는 웃지 않았다. 사람을 정말 모르네요. 무너뜨릴 대상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게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로 공부하. 그렇그 오전 늦게 변호사와 의사가 도착했다. 태호가 부른 산부인과 전문의는 중년의 차분한 여성이었고 서윤이 먼저 묻기 전까지는 어떤 검사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태도만큼은 마음에 들었다. 간단한 진찰 후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윤은 그제야 숨을 조금 놓았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작은 방 안에 퍼졌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빠르고 여린 소리였다. 세상의 모든 거짓말과 모욕과 계약서보다 더 선명한 소리. 태호는 문가에 서 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주 조금 굳어졌다. 그는 수많은 이사회 보고와 위기 대응 회의에서도 흔들린 적이 없었지만 그 심장 소리 앞에서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몰랐다. 서유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화가 났다. 그렇게 보지 마요. 그녀가 말했다. 태호는 낮게 물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처음 보는 귀한 물건처럼. 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서유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는 누구의 미래도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살아보려고 뛰는 작은 심장이에요. 의사는 조용히 기록지를 정리했고 방 안의 침묵은 서윤의 말로 오래 흔들렸다. 진찰이 끝난 뒤 서윤은
자신의 기존 병원 기록 사본을 요구했다. 제이가 준비해온 파일에는 한라여성병원의 시술 기록, 호르몬 수치, 채취 날짜, 이식 날짜가 정리되어 있었다. 서윤은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다. 배아 식별 코드 옆 일부가 검은색으로 두껍게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왜 가려져 있죠? 제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태호가 먼저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처리일 수 있습니다. 서윤은 바로 고개를 들었다. 내 개인정보인데 내가 못 봐요. 태호는 침묵했다. 서윤은 다음 장을 넘겼고 거기에는 병원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보통 담당의 서명만 있으면 되는 페이지였다. 그녀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시험관 시술 동의서에 병원장 직인이 왜 들어가죠? 그것도 이식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 날짜로. 제희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태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서윤은 서류를 덮었다. 강태호 씨, 내가 멍청해서 박민준을 믿은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말에 눈이 멀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똑똑하게 볼 거예요. 저 당신이 뭘 숨기는지. 태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면 다칠 겁니다.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이미 다쳤어요. 이미. 이제 남은 건 누가 더 피를 흘리는지 보는 것뿐이에요. 그날 오후 서윤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이슈 상단에 올랐다. 민준의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냈고 혜리는 지인의 계정을 통해 서윤이 결혼 생활 내내 불안정했다는 글을 흘렸다. 댓글은 잔인했다. 임신했다고 다 피해자는 아니다. 재벌 회장차에 탄 이유가 뭐냐? 남편이 오죽했으면. 서윤은 하나하나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태호는 맞은편 소파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봐야 해요. 서윤은 대답했다. 어디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지 알아야 나도 어디까지 깨끗함을 포기할지 정하죠. 태호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서윤이 깨끗함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태블릿을 돌려 그녀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캉그룹 내부 공지 초안이 떠 있었다. 한서윤 씨는 캥그룹 회장 강태호의 법률 대리인 보호하에 있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윤은 읽고 나서 고개를 저었다. 약해요.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떤 부분이 나를 보호받는 사람으로만 만들었어요. 다시 써요. 내가 직접 경고하는 방식으로. 제이가 새 문안을 열자 서윤은 천천히 불렀다. 한서윤입니다. 현재 제 임신과 사생활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료기록, 혼인관계 재산권을 이용해 저와 아이를 모욕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박민준 씨 측에서 제기한 모든 주장은 증거와 함께 공개 검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희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태호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끝까지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저는 누구의 버려진 아내도 누구의 숨겨진 여자도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의 어머니이고 제 이름으로 싸울 것입니다. 방 안은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태호는 그 문장이 어떤 투자 보고서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때로는 한 문장에 무너진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로 내보내. 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성함은 넣지 않습니까? 서윤이 먼저 대답했다. 넣지 마세요. 내가 먼저 서야 해요. 강태호 씨 뒤에 숨으면 박민주는 끝까지 내가 남자 하나 갈아탄 줄 알 테니까. 태호는 말없이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 계약의 중심이 아이만은 아닐 수 있다고 느꼈다. 저녁 무렵 캉그룹 본사에서는 다른 종류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강석진은 최고층 라운지에서 민준의 인터뷰 영상과 서윤의 반박문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옆에 앉은 홍보실 임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서윤 쪽 반응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회장님이 직접 붙은 것 같습니다. 석진은 잔을 돌리며 웃었다. 태호가 직접 붙었으니 빠른 게 아니지. 느린 거야. 그 여자가 직접 문장을 썼잖아. 그는 화면 속 서윤의 사진을 확대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는 눈이었다. 석진은 그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약점은 약점답게 울고 숨어야 쓸모가 있었다. 저렇게 서기 시작하면 변수가 된다. 박민준 쪽 투자 심사 일정 앞당겨. 석진이 말했다. 임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금 논란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석진은 웃음을 거두었다. 논란이 있으니까 앞당기는 거야. 그 남자를 돈 앞에 세워두면 알아서 더러운 말을 할 거고 그 여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 뱃속 아이가 진짜라면 태호는 절대 과감하게 못 버린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낮게 덧붙였다. 그리고 한라 여성병원장에게 연락해. 오래된 서류는 오래될수록 불이 잘 붙는 법이니까. 그 시각 한남동 저택의 서재에서 서유는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보호는 협의로, 관리는 지원으로, 허가는 동의로 바뀌어 있었다. 친권과 양육권 조항도 그녀가 요구한 대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서유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멈췄다. 캥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 15%를 한서윤에게 이전하며 해당 지분은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을 가진다. 그녀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요. 태호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도 당신이 버려지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서유는 예상하지 못한 문장에 잠시 말을 잃었다. 완벽한 선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조항은 계산만으로는 쓰기 어려웠다. 서유는 펜을 들었다. 아직 서명하는 건 아니에요. 내 변호사가 오면 다시 검토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스만차, 그릇도룸, 태호는 말했다. 서유는 펜 끝으로 병원 기록의 검은 부분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거 내일 원본 요구할 거예요. 당신이 막으면 계약은 끝이에요. 태호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막지 않겠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다만 기록해 두었다. 사람은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다음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제야 배웠으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다시 내려앉고 있었다. 이번 밤은 전날처럼 그녀를 쫓아내는 밤이 아니었다. 서유는 서류 위에 손을 얹고 생각했다. 박민준, 유혜린, 그리고 강태호 모두가 내 뱃속 아이를 자기 방식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첫 번째 이름은 권력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킬 사람은 이제부터 나다. 서윤의 반박문이 공개된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그녀를 조용히 죽이는 대신 더 시끄럽게 물어뜯기 시작했다. 포털 메인에는 박민준의 인터뷰와 서윤의 입장문이 나란히 걸렸고 댓글은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버림받은 임신부를 동정했고 다른 한쪽은 재벌 회장차에 탄 여자를 의심했다. 서윤은 한남동 저택의 서재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박민준 쪽에서 먼저 외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를 철회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바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유혜린 씨 계정에서 나온 글도 캡처본 확보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강태호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거의 자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늘 병원 원본 기록을 확인하러 가겠다고 들었습니다. 서유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어제 막지 않겠다고 했죠. 막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 동선은 위험합니다. 서유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위험하다고 숨기만 하면 사람들은 내가 숨을 죄가 있다고 믿어요.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한서윤 씨는 지금 몸 상태가 우선입니다. 서유는 천천히 그를 보았다. 내 몸을 걱정하는 건지 그 안에 아이를 걱정하는 건지 아직도 구분이 안 되네요. 태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서윤에게는 충분한 답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보며 손바닥을 배 위에 얹었다. 어제 들었던 작은 심장 소리가
아직 귀 안쪽에서 뛰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변호사 오지아는 맞은편 좌석에서 병원 기록,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을 확인했다. 지아는 대형 로펌 출신이었지만 재벌가 사건을 맡다가 내부 압박에 질려 독립한 사람이었다. 서유는 그 이력이 마음에 들었다. 권력을 잘 알지만 권력에 기대지 않는 사람. 지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라여성병원은 원본 기록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특히 배아 식별 코드가 가려진 부분은 병원 내부에서도 민감한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유는 물었다. 그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환자 본인이 요구하는데도 가리는 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이 기증자 정보나 연구번호 같은 핑계를 댈 수는 있습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기증을 받은 적 없어요. 남편 정자와 내 난자로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차 안 공기가 가라앉았다. 태호는 앞좌석 뒤편에 설치된 검은 유리를 통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유는 그 침묵이 싫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삼키는 사람의 침묵이었기 때문이다. 한라여성병원 지하주차장은 이미 기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분명 비공개 동선이었는데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차가 들어오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행원들이 먼저 내려 길을 만들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올 만큼 날카로웠다. 한서윤 씨, 강태호 회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박민준 씨 아이가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외도 보도가 사실입니까?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치는 순간 그들은 더 큰 목소리로 그녀의 등을 찍을 것이다. 태호가 차문을 열기 전 낮게 말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윤은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대답 안 하면 당신이 대신 막아주겠죠. 그러면 또 내가 당신 뒤에 숨었다고 쓰겠죠. 그녀는 문이 열리자 천천히 내렸다. 플래시가 쏟아졌고 누군가 마이크를 거의 얼굴 앞까지 들이밀었다. 서윤은 배를 감싸지 않았다. 대신 턱을 들었다. 제 임신과 혼인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숨겼는지 저도 알아야 하니까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 사이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숨기는 사람이 그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문장이 처음으로 세상 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병원 장실은 호텔 라운지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오래된 약품 냄새처럼 불쾌했다. 한라 여성병원장 정기섭은 부드러운 미소로 서윤을 맞이했다. 한서윤 씨 몸도 불편하실 텐데 직접 오셨군요. 기록은 이미 사본으로 충분히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사본에 검게 가려진 부분이 있어서요. 원본을 보겠습니다. 정 원장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부분은 내부관리 코드라 환자분께 의미 없는 정보입니다. 오지한 변호사가 곧장 말했다. 환자의 시술 기록에 포함된 정보라면 환자 본인이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병원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정 원장의 시선이 잠시 태호에게 향했다. 아주 짧았지만 서윤은 보았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태호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원장님은 왜 강태호 씨를 보세요? 내 기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 원장의 미소가 굳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본 주세요. 지금. 정 원장은 비서에게 지시했고 몇 분 뒤 두꺼운 파일이 들어왔다. 서윤은 배아 식별 코드가 적힌 페이지를 펼쳤다. 사본에서 가려졌던 마지막 두 글자는 그녀가 알고 있던 코드와 전혀 달랐다.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누군가 병원 장실 쪽으로 뛰어오는 발소리, 수행원들의 제지, 그리고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 문이 반쯤 열리며 유혜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기자를 뒤에 끌고 온 듯했고 얼굴에는 억울한 피해자처럼 꾸민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빠는 아직도 언니 걱정하는데 왜 자꾸 일을 키워요? 서유는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가요.
혜리는 배를 감싸며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 나도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언니만 힘든 거 아니에요. 오빠, 아이 가진 사람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 말에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혜린의 말은 더 이상 칼이 아니라 녹슨 모처럼 보였다. 아프긴 했지만 뽑아낼 수 있는 것이었다. 네가 정말 엄마가 될 사람이라면.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다른 여자의 뱃속 아이를 조롱하진 않았겠지. 혜린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때 태호가 처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유혜린 씨,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업무 방해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가십시오. 혜린은 그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님은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태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적어도 당신보다 많이 압니다. 그 말은 병원장실의 공기를 얼렸다. 서유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 질문보다 손에 든 기록이 더 중요했다. 오지한 변호사가 병원 측 파일을 빠르게 스캔했고 서유는 페이지 사이에 끼워진 얇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이식 전 확인 완료. 보호자 별도 승인. 보호자. 그녀는 그 단어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내 보호자는 당시 박민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서명은 박민준 글씨가 아니네요. 정 원장의 얼굴에서 빗기가 사라졌다. 태호의 수행원 하나가 무전기로 조용히 누군가에게 보고했다. 혜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다가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서유는 파일을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정 원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원본 반출은 곤란합니다. 오지안이 바로 답했다. 반출이 아니라 정식 열람사본 확보입니다. 병원 측이 거부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건당국 신고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태호는 서류 가방을 여는 제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서유는 그 준비성이 고마우면서도 역겨웠다. 태호는 분명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다. 동시에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병원을 나오는 길에 일이 터졌다. 지하 주차장 출구 쪽으로 향하던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고 뒤쪽에서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운전기사가 핸들을 꺾는 순간 서윤의 몸이 옆으로 쏠렸다. 배에 날카로운 긴장이 스쳤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다. 태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몸을 막았다. 충돌음은 크지 않았지만 차 안의 공포는 귀가 멀 것처럼 컸다. 수행원들이 밖으로 뛰쳐나갔고 무전기 소리가 빠르게 오갔다. 서유는 배를 움켜쥔 채 몸을 웅크렸다. 아파요. 그 한마디가 나오자 태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도 전략가도 아니었다. 자신이 지키려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질까봐 겁먹은 남자였다.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별도 시설로 이동해. 서유는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별도 시설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 그녀가 놀라자 곧바로 힘을 풀었다. 케인그룹 의료지원센터입니다. 기록이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서유는 고통 속에서도 웃었다. 또 기록이네요. 당신들한테 나는 기록과 아이로만 보이나 봐. 태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번엔 당신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서유는 그 말을 믿을 힘이 없었다. 이 의료지원센터는 강남의 한 건물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외부 간판도 없고 출입구는 임원 전용 주차장 안쪽에 있었다. 서유는 휠체어를 거부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결국 앉아야 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중년의 여성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초음파 화면이 켜지고 차가운 젤이 배 위에 닿는 순간 서유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몇 초 뒤 작은 심장 소리가 다시 들렸다. 빠르고 고집스러운 박동이었다. 서유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고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사가 말했다. 심박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오늘 충격이 있었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태호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다. 들어오지 않았다. 서유는 그가 왜 문 밖에 서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아이를 보고 싶지만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의 거리였다. 진료가 끝난 뒤 그녀가 회복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문 밖에서 낮은 대화가 들렸다. 태호의 목소리와 의사의 목소리였다. 코드 일치 여부는? 태호가 물었다. 의사는 한숨을 삼켰다. 사본만으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본 검사가 필요하지만 해당 배아 코드는 회장님 보관 기록과 이어져 있습니다. 서윤의 숨이 또 섰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다 복부의 묵직함 때문에 다시 누웠다. 문 밖 대화는 계속됐다. 태호가 낮게 말했다. 아직 한서윤 씨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더 늦어지면 환자가 먼저 알아낼 겁니다.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말하면 그녀는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회장님 보관 기록, 해당 배아 코드, 용서.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혔다. 박민준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어딘가에서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호와 연결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으려 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태호가 더 낮게 말했다. 그 아이는 내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서윤의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마지막 가능성. 그녀의 아이가 누군가의 가능성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로 떨렸다. 문이 열렸을 때 태호는 그녀가 잠든 줄 알았는지 조용히 들어왔다. 그러나 서윤은 눈을 뜨고 있었다. 마지막 가능성이라고요.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내 뱃속 아이가 당신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나는 뭔데요? 가능성을 담아둔 몸이에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어떤 질문에도 답을 준비해온 남자였지만 그 질문 앞에서는 준비한 모든 문장이 무너졌다. 서윤은 침대 옆 난간을 붙잡고 말했다. 처음부터였어요. 나를 감시한 것도, 기자를 막은 것도, 계약서를 내민 것도 전부 내 아이가 당신과 관련이 있어서였어요. 태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묻는 건 위험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태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윤은 웃었다. 이번에도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당신들은 사람을 얼마나 쉽게 속이는지 몰라요. 박민주는 가족이라는 말로 나를 속였고 당신은 보호라는 말로 속였어요. 둘 다 내 몸을 자기 목적에 맞게 쓴 건 똑같아. 그 말에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부정하고 싶었다. 자신은 박민준과 다르다고. 자신은 그녀를 길거리에서 죽게 두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말은 변명에 가까웠다. 서윤이 겪은 폭력의 모양이 다를 뿐 중심에는 그녀의 선택을 빼앗은 사람들이 있었다. 태호는 낮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서윤은 차갑게 되물었다. 뭐가요? 뭐? 미 카롱 부치 미 들킨 게요. 아니면 한 게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편 박민주는 같은 시간 강남의 남성의학 클리닉 상담실에서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혜린의 임신을 자랑한 뒤부터 이상한 불안에 시달렸다. 서윤이 병원 기록을 확인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오래전 자신이 무시했던 검사 결과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었다. 박민준 씨 이전 검사 기록과 이번 검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무정자증에 가까운 소견입니다. 민주는 종이를 구겨 쥐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여자가 임신했어요. 의사는 난처하게 말했다. 그 부분은 산부인과 확인이 필요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혜린의 웃음.
자연 임신이라는 말, 자신을 남자로 증명해준다고 믿었던 그 배가 갑자기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는 상담실을 박차고 나와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지금 어디야? 혜린은 밝은 목소리로 받았다. 나 기사 봤어. 언니 완전 끝났더라.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서윤이 들었던 것과 닮아 있었다. 숨기는 사람의 침묵. 밤이 깊어졌을 때 서윤은 의료지원센터의 작은 회복실에서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창밖이라고 해도 지하라 보이는 것은 회색 벽과 비상등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을 왜 내가 가장 늦게 알아야 하지? 태우는 문 밖에 있었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조금 전 오지한 변호사가 와서 원본 기록 확보 절차를 설명했고 병원장 정기섭의 계좌 흐름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증거였다. 그리고 선택이었다. 문이 열리며 태호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느리게 걸었다. 오늘은 여기서 쉬는 게 안전합니다. 서윤은 그를 보지 않았다. 내일부터 나는 강벤처스 심사 자료를 볼 거예요. 태호가 멈췄다. 몸 상태가 우선입니다. 내 정신 상태도 우선이에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녀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눈은 붉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박민준, 회사 유혜린, 한라여성병원, 그리고 당신, 전부 이어져 있는지 내가 직접 볼 거예요. 당신이 숨기면 나는 당신부터 의심할 거고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자료 접근 권한을 열겠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허락받는 기분 들게 하지 마요. 계약서에 적힌 내 권한이에요. 그 말에 태호는 처음으로 완전히 침묵했다. 서윤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작은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그녀도 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박동은 누군가의 미래가 아니라 그녀의 전쟁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의료지원센터가 아니라 캥그룹 본사 32층 투자전략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권했고 태호는 적어도 며칠은 쉬라고 했지만 서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배를 조이지 않는 검은 슈트 재킷을 걸쳤다. 거울 앞에선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버림받은 아내도 숨겨진 임신부도 아니었다. 아직 피곤했고 아직 아팠지만 눈빛만큼은 어젯밤과 달랐다. 오지한 변호사와 윤재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박민준의 스타트업 서류, 유혜린 명의의 계좌 흐름, 한라여성병원, 기부금 내역, 그리고 칸그룹 내부 투자 심사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서윤은 숫자를 하나씩 짚어 내려갔다. 이 회사 병원 예약 플랫폼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 매출은 병원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개인정보 제휴비에서 나왔어요. 재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외부에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포장했습니다. 서윤은 다음 장을 넘겼다. 그룹보드. 투자금이 들어오면 병원 네트워크 확장 명목으로 돈을 빼낼 구조예요. 박민준 혼자 만든 판이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길을 터줬어요. 그녀의 손끝이 한 계좌명에서 멈췄다. SH 홀딩스. 서윤은 조용히 웃었다. 강석진. 이 사람이군요. 강태호는 문 밖에 서서 그 이름을 들었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서윤이 자료를 보는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는 단순히 배신당한 감정으로 사람을 찌르려는 여자가 아니었다. 숫자 뒤의 의도를 읽고 빈칸 속에 손을 찾아내고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의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태호는 그런 서윤을 보고 안도해야 했다. 그녀가 강해질수록 아이도 안전해질 테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이 그녀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녀를 강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때 오지안이 병원 기록 원본 분석 결과를
들고 들어왔다. 한서윤 씨, 준비되셨나요? 서윤은 숨을 가다듬었다. 말하세요. 지아는 태호가 문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하지 않았다. 이식 당일 기록에 남은 배아 코드는 박민준 씨 부부의 생성 배아 코드가 아닙니다. 별도 보관소에서 반출된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보관소의 명의자는 강태호 회장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서윤은 이미 짐작했지만 짐작이 증거가 되는 순간은 또 달랐다. 뱃속의 심장이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호를 보았다. 이제도 확정이 아니라고 말할 건가요? 태호는 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다. 처음으로 도망칠 곳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확정입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떨어졌다. 서윤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언제 알았어요?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임신 6주 차진단을 받은 직후 그때부터 나를 감시했어요. 네, 내가 박민준 집에서 무슨 말을 듣는지, 병원에 몇 번 가는지, 언제 우는지까지 봤어요. 태호의 목이 굳었다. 보고받았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의가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막았다. 당신은 정말 박민준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적어도 길바닥에 버리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강태호 씨 버리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모르게 쓰는 거예요. 내 몸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모르게 두고 내 아이를 당신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부른 거. 태호는 낮게 말했다. 처음부터 내가 지시한 일은 아닙니다. 서윤의 손이 그의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말로 나아질 것 같아요. 알고도 이용했잖아요. 태호는 고개를 돌린 채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맞습니다. 알고도 이용했습니다. 그 솔직함은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표시였다. 태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2달 전 나는 이사회 전날 쓰러졌습니다. 외부에는 과로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체내에 들어온 독성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생식 기능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보관해둔 배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언젠가 캔그룹이 나를 인간이 아니라 자리로만 볼 때를 대비해 남겨두라고 했던 겁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내 몸을 골랐어요. 내가 고른 것이 아닙니다. 네, 내 측근 중 일부가 병원장과 거래했습니다. 박민준 부부가 IVF를 반복했고 당신의 착상 가능성이 높았으며 박민준 쪽은 기록을 꼼꼼히 확인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말할수록 태호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다.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임신이 확인된 뒤였습니다. 멈추려면 당신 몸과 아이를 더 위험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악 중 덜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그건 당신 기준이죠. 내 기준으로는 전부 최악이에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이제야 압니다. 그 말이 너무 늦어서 서윤은 더 아팠다. 그때 제희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캉벤처스 VVIP 심사가 1시간 뒤로 앞당겨졌습니다. 박민준 대표와 유혜린 씨가 이미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강석진 부회장 쪽에서 직접 배석하겠다고 합니다.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미끼를 물었군. 서윤은 눈물을 닦지 않은 얼굴로 자료를 집어들었다. 아니요, 우리가 물린 척 들어가는 거예요. 태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몸으로 회의장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서윤은 웃었다. 아직도 모르네요. 내 몸을 이유로 내 결정을 막지 말라고 했죠. 한서윤 씨, 나한테 사과하고 싶으면 내 앞에서 길을 비켜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지안을 돌아보았다. 법적 공개 가능한 범위만 체크해 주세요. 병원 기록은 오늘 다 쓰지 않아요. 박민준과 유혜린부터 무너뜨리고 강석진은 스스로 손을 드러내게 만들 거예요. 오지안의 눈에 짧은 감탄이 스쳤다. 그럼
투자 심사 자료의 허위 매출과 SH홀딩스 자금 흐름부터 가시죠.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그녀의 뒤에서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처음으로 그는 앞에서 끌지 않았다. 뒤에서 지켰다. 칸그룹 47층 VVIP 회의실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박민주는 새 양복을 입고도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다. 옆에 앉은 유혜리는 연한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배를 감싸는 손짓을 잊지 않았다. 강석진은 회의실 상석 옆에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박 대표, 오늘 심사는 특별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강그룹은 가능성 있는 젊은 기업을 좋아하니까요. 민주는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국내 프리미엄 병원 시장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민주는 당연히 나이든 투자 임원이 들어올 줄 알았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한서윤이었다. 검은 슈트 차림의 그녀는 배가 조금 드러나는 몸으로도 한치 흐트러짐 없이 걸어왔다. 뒤에는 강태호가 있었다. 그는 그녀 옆이 아니라 반걸음 뒤에 섰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왜 여기 있어? 혜린의 입술도 굳었다. 서윤은 천천히 상석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캉벤처스 투자 심사 책임자입니다. 박민준 대표님 발표 시작하세요. 민준은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하면 안 되죠. 서윤은 차분히 파일을 열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 승인 심사가 아니라 허위 자료 제출과 내부자금 유입 의혹에 대한 특별 검토 회의로 전환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민주는 강석진을 바라보았지만 석진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화면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박민준 회사가 제출한 병원 제휴 매출 그래프였다. 여기 3분기 매출 실제 계약서와 다릅니다. 제출 자료에는 확정 매출로 적었지만 원본은 조건부 업무 협약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민준이 말을 더듬었다. 스타트업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표시합니다. 서윤은 다음 장을 넘겼다. 관행이라고 하기엔 금액이 크네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 제휴비 항목, 이용자 동의 절차가 불완전합니다. 임신 난임 산전 기록 같은 민감 정보를 사업 확장 자료로 쓰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혜린이 끼어들었다. 언니, 이건 오빠 회사 일이잖아요. 개인 감정으로 이러는 건 너무 추해요. 서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개인 감정으로 시작한 건 당신들이에요. 내 임신 기록을 조롱했고 내 사생활을 기사에 흘렸죠. 그런데 나는 감정으로 끝내지 않아요. 숫자로 끝낼 거예요. 태호의 손이 그녀의 의자 뒤쪽에 잠시 닿았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다. 그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서윤의 권한을 더 크게 만들었다. 서윤은 세 번째 자료를 띄웠다. SH홀딩스에서 박민준 회사로 들어간 전환사채 투자 약정서였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칸그룹 내부 이해관계자와 연결된 정황이 있습니다. 박 대표님은 이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나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투자자가 많아서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유혜린 씨는요? 혜린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왜요? 서윤은 다른 화면을 열었다. 혜린 명의 계좌에서 SH홀딩스 관련 법무법인으로 흘러간 자문료 내역이 나타났다. 박 대표님 모르게 투자자 측과 먼저 접촉했더군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제 사생활 관련 글이 특정 온라인 계정에서 퍼졌습니다. 그 계정의 광고 대행 결제 카드도 유혜린 씨 명의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다. 너 이게 뭐야? 혜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오빠를 위해서였어. 저 여자가 오빠 앞길 막으니까 내가 정리하려고 했다고. 민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 앞길. 서윤은 조용히 마지막 장을 넘겼다. 재미있는 건 유혜린 씨가 박 대표님을 위해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박 대표님 회사를 강석진 부회장 쪽에
넘길 구조였다는 겁니다. 강석진의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석진은 천천히 박수를 쳤다. 한서윤 씨,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분이군요. 하지만 추측이 많습니다. 칸그룹의 심사 자리에 개인 복수를 끌고 오면 곤란하죠. 서윤은 그를 정면으로 보았다. 개인 복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 캔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 15%를 보유한 주주로서 내부 이해 관계자가 부실 회사를 이용해 의결권 분쟁을 만들 가능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지분 혜린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을 보았다. 그 순간 태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한서윤 씨는 오늘부터 칸그룹 투자전략실에 특별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나에게 하십시오. 석진이 차갑게 웃었다. 태호야, 임신한 여자 하나 때문에 회사를 흔들 셈이냐. 태호는 그의 눈을 보았다. 회사를 흔든 건 형입니다. 한라여성 병원장에게 연락한 기록 SH홀딩스 운용지시, 어제 의료지원센터 동선을 흘린 번호까지 모두 확인 중입니다. 석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서윤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병원장 정기섭은 오늘 오후 검찰이 아니라 먼저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누구 지시로 오래된 서류를 태우려 했는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석진의 얼굴에서 여유가 빠져나갔다. 민주는 이제 투자심사 따위는 잊은 얼굴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행원이 막았다. 서윤아, 이건 네가 오해한 거야. 우리 둘 문제를 이렇게까지 회사 일로 만들 필요 없잖아. 내가 그날은 화가 나서 그랬어.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압박했는지. 서윤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저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던 자신이 있었다. 불쌍한 척하면, 가족이라는 말을 꺼내면 그녀는 늘 한 번 더 참았다.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는 오래된 녹음처럼 힘이 없었다. 박민준 씨, 당신 회사에 대한 강벤처스 투자는 전면 보류됩니다. 허위 자료 제출 건은 법무팀으로 이관하고 내 명예훼손 건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었다. 네가 뭔데 내 회사를 죽여. 서윤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버린 사람이여. 그리고 오늘은 당신이 살려달라고 온 돈줄의 책임자. 혜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나 임신했잖아.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저 여자한테 사과해. 민준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낮게 물었다. 우리 애, 너 정말 내 애 맞아? 혜린의 울음이 뚝 끊겼다. 그 침묵 하나로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답을 들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리만큼 통쾌하지 않았다. 대신 허무했다. 저 사람들이 믿은 사랑 혈통, 성공 모든 것이 이렇게 얇은 거짓말 위에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앉아있던 탓에 배가 묵직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천천히 숨을 쉬었다. 태호가 본능적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막았다. 혼자 설 수 있어요. 태호는 멈췄다. 그리고 정말로 멈춰섰다. 그것만으로도 전날과는 달랐다. 서윤은 회의실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결정은 단순합니다. 박민준 대표의 투자 심사는 무기한 중단, 유혜린 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및 자금 흐름은 법무팀 조사, 강석진 부회장과 SH홀딩스의 연결 의혹은 이사회 감사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석진은 낮게 웃었다. 네가 이 집안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윤은 그를 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당신들이 내 몸과 아이를 판에 올린 순간 나도 그 판에 앉을 자격이 생겼어요. 태호는 그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 아내가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 정한다고.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아직 아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죽이지 않았어요. 숨통만 잡았을 뿐. 회의실의 유리벽 너머로 서울이 차갑게 빛났다. 그 빛 아래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을 버린 밤이 끝났다고 느꼈다. 이제는 그녀가 문을 닫을 차례였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47층 복도 끝작은 휴게실에서 혼자 숨을 골랐다. 손은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태호는 문 밖에서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물병을 테이블 위에 놓고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서윤은 웃었다. 그 질문 이제 조금 사람 같네요. 태호는 낮게 말했다.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는 일에는 당신 힘이 필요해요. 그건 인정해요. 대신 앞으로는 진실을 숨기면 끝이에요. 나와 아이를 지킨다는 핑계로 내 선택을 빼앗으면 나는 강석진보다 먼저 당신을 무너뜨릴 거예요. 태호의 눈에 아주 희미한 빛이 스쳤다.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윤은 그를 보았다. 정말요. 나를 막을 사람이 당신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말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태호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고백에 가까웠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지? 엄마가 오늘 하나 배웠어.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 정하는 고난보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거. 태호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의 심장보다 서윤의 목소리가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캥그룹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열린 날, 박민주는 본사 로비에서 3번째로 출입을 거절당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자신이 곧 다른 세계로 올라설 사람이라고 믿었다. 유혜리는 그의 팔을 붙잡고 기자들 앞에서 배를 감쌌고 그는 그 손짓이 자신의 실패한 남성성을 덮어주는 훈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로비 전광판에는 캉 벤처스 투자 보류 공지가 떠 있었고 그의 회사 계좌는 주요 협력 병원들의 계약 해지 통보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보안 직원에게 소리를 낮춰 말했다. 한서윤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강태호 회장이라도. 내가 설명하면 다 풀릴 일입니다. 보안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단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전 승인 없는 방문은 불가합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다. 혜린에게 10번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남성의학 클리닉에서 들은 말이 다시 귀 안쪽을 긁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혜린의 침묵은 어떤 검사 결과보다 정확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윤이 내려왔다. 검은 코트 차림의 그녀는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예전처럼 눈을 피하지 않았다. 민주는 거의 달려가듯 그녀 앞을 막았다. 서윤아, 잠깐만. 우리 이렇게까지 할 사이 아니잖아. 서윤은 멈춰 섰다. 뒤따르던 윤재희와 수행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서윤은 손끝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우리 사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민주는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그날은 내가 미쳤어. 혜린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고 어머니도 압박했고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그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서윤은 한참 그를 보았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왔다. 당신은 독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더 비겁했어요. 독한 사람은 자기가 찌른 칼을 알아요. 당신은 늘 남이 쥐어준 칼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더 쉽게 찔렀어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도 내가 네 남편이었어. 그래서 더 나빴어요. 서윤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을 심판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고통을 당연하게 만들었고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욕심으로 나를 병원 침대에 혼자 눕혔어요. 이제 와서 우리 사이라고 부르지 마요. 당신은 끝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끝낸 사람이에요. 민주는 입술을 떨었다. 혜린이 애는. 서윤은 그의 말을 끊었다.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믿고 싶어한 거짓말의 값은 당신이 치르세요. 그날 오후 유혜리는 한 작은 산부인과 뒷문으로 빠져나오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누군가 그녀가 박민준과 사귀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를 이어왔다는 자료를 흘렸고 그녀가 광고 대행 계정을 통해
서윤을 비방한 정황도 함께 보도되었다. 혜리는 처음에는 울었다. 그 다음에는 민준 탓을 했다. 마지막에는 자신도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눈물을 더 이상 사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법적 처벌보다 추락이었다. 고급 호텔 라운지 협찬받은 옷, 임신한 예비 엄마라는 깨끗한 이미지, 민준을 발판 삼아 들어가려 했던 상류층의 문이 한꺼번에 닫혔다. 민준은 뒤늦게 그녀를 찾아가 소리쳤지만 혜리는 창백한 얼굴로 웃었다. 오빠도 나를 이용했잖아. 내가 임신했다니까 그렇게 좋아했잖아. 정말 나를 사랑해서였어. 아니면 오빠가 문제가 없다는 증거가 필요해서였어.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했다. 사랑이 아니었다. 둘 다 상대를 거울로 썼다. 그리고 그 거울은 깨졌다. 강석진의 추락은 더 조용하고 더 무거웠다. 칸그룹 이사회는 외부 감사위원을 포함한 특별조사를 열었고 SH홀딩스를 통한 우회 자금 한라여성병원장과의 통화기록 의료지원센터 동선 유출 정황이 차례로 드러났다. 석진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다. 승계 싸움에서 이 정도 견제도 못합니까? 태호가 먼저 집안의 질서를 깬 겁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아이를 내세워 회사를 사유화하려 했어요. 그러나 회의실 중앙 화면에 병원장 정기섭의 진술서가 올라오자 그의 미소는 멈췄다. 정 원장은 강석진 쪽에서 먼저 한서윤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고 이후 기록 폐기와 여론 조작을 압박받았다고 진술했다. 태호는 상석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그라면 그 자리에서 형을 완전히 짓밟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서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 정하는 권한보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말. 태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석진 부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캔그룹은 가족의 이름으로 범죄를 덮지 않습니다. 석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도 가족을 이용했잖아. 그 여자와 아이를. 태호는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책임을 질 겁니다. 형처럼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며칠 뒤 한남동 저택의 서재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서윤, 태호, 그리고 오지한 변호사였다. 테이블 위에는 혼인계약서 최종본과 별도의 친권 및 양육권 합의서, 지분 이전 확정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조항을 한 줄씩 다시 읽었다. 아이의 출생과 관계없이 서윤의 지분은 유지된다. 출산 후 양육 방식은 서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한다. 칸그룹은 서윤과 아이의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접근 시 서윤의 별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문장들은 차갑고 법률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묶는 줄이 아니라 그녀가 쥐는 칼처럼 보였다. 태호는 펜을 잡지 않은 채 말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서윤이 시선을 들었다. 태호는 별도의 문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원하면 혼인조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분보호 법률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지안도 처음 보는 조항인지 눈썹을 올렸다. 서윤은 문서를 읽고 한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좋은 사람 흉내내는 건가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늦게라도 틀린 방식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요. 막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두렵겠지만 막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서윤에게 예상보다 깊게 들어왔다. 그녀는 한동안 태호를 미워하는 일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다. 실제로도 그랬다. 태호는 그녀를 속였고 그녀의 몸에서 벌어진 일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는 처음 만났던 밤의 계산만 잊지 않았다. 어설픈 후회, 처음 배운 죄책감, 그리고 붙잡고 싶지만
손을 뻗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서유는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쉽게 용서하는 순간 자신이 겪은 일이 가벼워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쉽게는 안 될 거예요.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내 아이가 이 집안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 피 때문에 다치지 않게 내가 이 판을 배워야 하니까. 그녀는 펜을 들었다. 혼인은 보류해요. 대신 투자전략실 직책은 유지하고 아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는 내가 최종 서명권을 가져요. 당신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회장처럼 명령하지 말고 사람처럼 배워요. 태호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배우겠습니다. 서유는 차갑게 덧붙였다. 시험은 매일 볼 거예요. 그제야 태호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웃음이 스쳤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상처가 빨리 아문 것은 아니었다. 서유는 임신 후반부로 갈수록 몸이 무거워졌고 밤마다 가끔 악몽을 꾸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기자들의 플래시 병원 기록의 검은 줄, 마지막 가능성이라는 태호의 목소리가 뒤섞여 그녀를 깨웠다. 그럴 때마다 태호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서윤이 싫어할까봐, 자신의 존재가 또 다른 감금처럼 느껴질까봐. 어느 날 밤 서윤이 문을 열고 지친 얼굴로 말했다. 거기 서 있으면 더 부담스러워요. 들어와서 물이나 줘요. 그날부터 태호는 조용히 물을 따르고 의자에 앉아 그녀가 다시 잠들 때까지 서류를 읽었다. 말을 잘하지는 못했다. 위로는 여전히 서툴렀다. 대신 그는 배웠다. 어떤 날에는 서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날에는 분노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사과보다 낫다는 것을,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고 싶어도 먼저 서윤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을. 서윤도 배웠다. 강태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매번 틀린 뒤에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출산은 이른 봄 새벽에 시작되었다. 병실 창밖으로 한강 위에 옅은 안개가 깔렸고 서윤은 진통 사이사이에 태호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아프면 욕해도 됩니다. 태호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자 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걸 허락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권장입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이상하게 딱딱했지만 그 어색함이 이제는 조금 익숙했다. 몇 시간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작고 뜨겁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소리였다. 서윤은 땀에 젖은 얼굴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세상 모두가 혈통 지분, 승계 증거라고 불렀던 생명이 그녀의 가슴 위에서 작은 입을 벌리고 울고 있었다. 태호는 한 걸음 떨어져 서 있었다. 의사가 아이를 보라고 손짓했지만 그는 먼저 서윤을 보았다. 봐도 됩니까? 서윤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라면 봐야죠. 단 기억해요. 이 아이는 당신 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호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희안이 되었다. 서윤이 지은 이름이었다. 편안할 아니라는 글자처럼 이 아이만큼은 어른들의 욕망 때문에 불안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출산 후 한 달 뒤 서윤은 강그룹 본사로 복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불렀다. 회장의 여자라고 부르던 이들은 이제 한서윤 이사라고 불렀고, 버려진 아내라고 조롱하던 기사들은 강그룹 승계 리스크를. 서윤은 그런 수식어를 믿지 않았다. 세상은 언제든 다시 사람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결제하고 자기 눈으로 숫자를 확인하고 자기 손으로 아이의 병원 기록을 잠갔다. 박민준의 회사는 결국 인수 제안도 받지 못한 채 문을 닫았고 그는 횡령과 허위 자료 제출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유혜리는
합의와 사과문으로 일부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더 이상 타인의 임신을 밟고 올라설 수 없었다. 강석진은 직무정지 후 이사회에서 밀려났고 남은 절차는 법률가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서유는 그들의 끝을 매일 확인하지 않았다. 복수는 오래 들여다볼수록 자신을 닮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봄이 완전히 깊어진 어느 저녁, 서유는 한남동 저택정원에서 이안을 안고 있었다. 태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유모차를 접느라 서툴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재계에서 가장 차가운 남자가 유모차 접이 버튼 하나를 못 찾아 진지하게 설명서를 읽는 모습은 어딘가 우스웠다. 서윤이 웃음을 참지 못하자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이 제품은 구조가 비효율적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서툰 거예요. 서윤은 이안의 작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빠가 아직 배울 게 많대. 태호는 설명서를 접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침묵은 더 이상 숨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함께 견디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젠가 다시 물어도 됩니까? 서유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다. 혼인, 가족, 그가 처음에는 계약서로 내밀었고 이제는 허락을 구하는 단어들. 서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안을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태호는 아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받았다. 서유는 그의 어색한 팔을 바로잡아주며 말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그때도 내가 선택할 거예요. 태호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서유는 저택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그 밤은 더 이상 그녀를 쫓아내던 밤이 아니었다. 문은 닫혔고 또 다른 문은 열렸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밀어넣은 문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손잡이를 잡고 여는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아내도 누군가의 마지막 가능성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윤이었다.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자기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자기 마음으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자였다.